오늘 밤 당신의 온기를 내 몸으로 느끼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제 인생에서 이런 말을 할 날이 올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남편과 연애할 때에도 저는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허리를 감싸 안는 순간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체온이 섞이는 순간 더 이상의 망설임은 필요 없었습니다. 일손이 부족한 농촌을 돕기 위해 간 봉사활동에서 만난 그 사람과 별이 쏟아지는 마을 뒤편 오두막에서 첫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말없이 우리는 문턱을 넘어 방 안으로 발을 디뎠습니다. 그가 떨리는 손길로 제 옷을 벗겨낼 때 수십 년간 잠들어 있던 제 몸의 감각들이 일제히 깨어났습니다. 제 손도 그의 셔츠를 더듬으며 하나씩 풀어내렸고 우리의 거친 호흡과 뜨거운 심장박동만이 고요한 어둠 속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갑을 넘긴 나이에 이런 불꽃 같은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으리라곤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의 따스한 품에 안겨 저는 잊고 있던 여성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이 제 인생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놓을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는 미처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러분께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무의미하게 반복되던 제 하루하루를 완전히 뒤바꿔 놓은 기적 같은 만남에 관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에게 힘내라는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제 충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영신, 올해 62세입니다. 그 운명 같은 만남이 있기 전까지 제 삶은 색이 바랜 사진처럼 단조롭기만 했습니다.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알람 소리가 제 귓가를 울립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이제는 차가운 기계음만이 새로운 하루의 시작을 알립니다. 은행에서 25년을 근무하다 퇴직한 후, 한때는 분주했던 일과가 이제는 채워지지 않는 시간의 연속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늘 혼자였습니다. 간단한 찬 몇 가지와 미역국 한 그릇, 사람 소리라도 듣고자 텔레비전을 켜놓습니다. 누군가와 하루의 시작을 나누고 싶은 마음만 커져갑니다. 창밖에 벚꽃이 활짝 폈네요. 이런 평범한 대화 한마디가 간절했습니다. 오전은 늘 같은 동선의 산책으로 시작합니다. 익숙한 골목길, 변함없는 풍경, 매일 마주치는 얼굴들. 간혹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는 이웃도 있지만 대부분은 무심히 스쳐 지나갑니다. 점심 이후엔 단지 내 경로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다른 어르신들과 카드놀이를 하거나 드라마를 시청합니다. 가끔은 제 이야기를 꺼내기도 하지만 대화는 항상 누구네 허리가 아프다거나 자식들이 명절에 온다는 반복된 내용뿐입니다. 영신 씨네 자녀들은 자주 찾아뵙나요? 명절 때만 잠깐이요. 자기 삶이 있으니까요. 아이들은 저마다의 가정을 이루고 이제는 의무감으로 찾아오는 방문객이 되었습니다. 딸은 해외에 정착했고 아들은 지방에서 직장 생활을 합니다. 손주들의 제잘거림도 1년에 몇 차례 듣는 것이 전부입니다. 저녁이면 어김없이 텔레비전 앞에 자리합니다. 화면 속 주인공들의 애틋한 사랑을 보며 가슴 한편이 쓰려옵니다. 남편과 함께했던 청춘의 시간들, 당시엔 그 가치를 몰랐던 순간들이 그립습니다. 밤이 되면 침대의 빈자리가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때때로 남편의 흔적을 찾아 그의 물건을 만지작거리며 잠이 듭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매일 밤 같은 의문을 품고 눈을 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은행 시절 가장 친했던 동료 수진이 불쑥 방문했습니다. 영신아,
요즘 집에만 너무 틀어박혀 사는 것 같아. 혈색이 안 좋아 보여.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말도 안 돼. 우리 나이에 오히려 더 활발하게 움직여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 내가 정말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됐어. 수진이는 봉사활동 안내 팸플릿을 내밀었습니다. 충남 예산 쪽에 농촌 일손 돕기 봉사 프로그램이 있어. 일주일 정도 마을에 머물면서 농부들을 도와주고 다양한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야. 우리 같은 시니어들을 위한 맞춤형 일정도 있대. 처음에는 선뜻 나서지 못했습니다. 농사일은 생소했고 낯선 환경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지내는 것도 부담스러웠습니다. 농사는 해본 적도 없는데 내가 도움이 될까? 대단한 일이 아니래. 감자 수확이나 고추 따기 같은 간단한 일들이지. 내가 함께 갈 테니 걱정 마. 수진이의 끈질긴 권유에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매일 똑같은 일상이 지루했던 차에 잠시라도 새로운 경험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었습니다. 단 일주일만 시도해보자. 적응이 안 되면 중간에 돌아와도 괜찮아. 그렇게 저는 간단한 짐 하나를 꾸려 수진이와 함께 충남 예산의 한적한 마을로 향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짧은 봉사활동이 제 인생의 이막을 완전히 다시 쓰게 할 운명의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버스는 콘크리트 빌딩 숲을 벗어나 점차 푸른 전원 풍경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황금빛 들판과 구릉진 산세를 바라보며 가슴이 확 트이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오랜만에 도시를 벗어나 자연을 마주하는지 기억조차 가물가물했습니다. 영신아, 느낌이 어때? 공기부터 다르지? 수진이가 내게 물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저보다 활력이 넘쳤습니다. 은퇴 후에도 남편과 여행을 즐기고 다양한 동호회 활동에 참여하며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었죠. 그러게 이런 시골 풍경을 본 지가 정말 오래됐네. 예산의 작은 마을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오후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소박한 마을회관 앞에는 저희와 비슷한 연배의 자원봉사자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었습니다. 그날의 선택이 제 남은 인생을 다시 정의하게 될 줄은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을로 향하는 첫 발을 내디디며 62세의 제가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게 될 거라곤 상상조차 못했던 것이죠. 마을에 도착한 날은 7월 초 한여름의 떼약볕이 머리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오는 서울과는 달리 시골에서의 햇볕은 하늘에서 열기를 내리쬐었습니다. 마을 회관 앞에 내린 저희를 마을 이장님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봉사자분들 오셨군요. 농번기에 도움의 손길이 정말 귀합니다. 짐은 저기 트럭에 실으시면 숙소로 바로 모셔다 드릴게요. 이장님의 안내에 따라 저희는 마을 입구에 세워진 낡은 트럭 주변으로 모였습니다. 10명 남짓한 봉사자들은 서로 어색한 인사를 나누며 각자의 짐을 트럭에 실었습니다. 짐을 싣는 과정에서 생각보다 무거운 상자를 들다가 균형을 잃을 뻔했는데 그때 누군가 재빨리 상자의 반대편을 받쳐주었습니다. 조심하세요. 같이 들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단정하게 정돈된 흰 머리카락에 햇볕에 그을린 얼굴의 남성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는 훌쩍 넘어 보이는 나이였지만 맑은 눈빛과 단단한 체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무거워서. 시골에서는 모든 것이 도시보다 무겁습니다. 공기도, 물도, 그리고 이 상자도요. 그의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습니다. 함께 상자를 트럭 한쪽에 안전하게 실었습니다. 이어서 그가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저는 강준석이라고 합니다. 올해 64세고 제과점을 운영하다 은퇴했어요. 첫 봉사활동인가요? 네, 처음입니다. 박영신이라고 해요. 저는 은행에서 일하다 은퇴했어요. 트럭에 짐을 다 실은 후
우리는 마을 안쪽으로 향했습니다. 트럭 짐칸에 짐과 함께 앉은 채로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달렸습니다.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경험이었습니다. 안전벨트도 없이 흔들리는 트럭 위에서 저는 자꾸만 균형을 잃었고, 그때마다 준석 씨가 넘어지지 않게 살짝 팔꿈치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여기는 예산에서도 오지에 속하는 마을이라 길이 좀 거칠어요. 하지만 그만큼 자연이 아름답죠. 준석 씨는 말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정확하고 차분했습니다. 트럭이 지나는 길 옆으로 광활한 들판과 산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시의 빽빽한 건물들 속에서만 살아온 제게는 모든 것이 새롭고 신선했습니다. 트럭이 마을 한가운데를 지날 때 동네 주민들이 손을 흔들며 반겨주었습니다. 아이들은 트럭을 쫓아 달리며 즐거워했고, 할머니들은 처마 밑에 앉아 저희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겨웠는지 마치 오래전 제가 어릴 적 시골 마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정이 많아요. 처음 보는 사람에게도 마음을 열어주죠. 준석 씨의 말처럼 이 마을에는 도시에서는 느낄 수 없는 따스함이 있었습니다. 트럭이 언덕을 오르자 숙소로 쓰일 집이 보였습니다. 오래된 한옥을 개조한 듯한 건물이었는데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트럭에서 내려 짐을 나르는 동안 이장님이 봉사활동 일정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첫날은 가볍게 주변 둘러보기, 둘째 날부터 본격적인 농사일을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별로 나누어 활동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박영신 씨는 3조, 강준석 씨도 3조입니다. 내일부터 동쪽 감자밭에서 일하시게 될 겁니다. 이장님의 말에 준석 씨와 저는 서로를 바라보며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같은 조가 된 것이 이상하게 반가웠습니다. 숙소 배정을 받은 후 수진이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자 마을 전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들판 너머로 해가 서서히 기울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마을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영신아, 너 아까 같이 말하던 아저씨는 누구니? 나이에 비해 정정해 보이던데. 아, 강준석 씨. 그냥 집 나르는 것 좀 도와주셨어. 제과점 하다 은퇴하셨대. 오호라, 첫날부터 인연이 있네. 게다가 내일부터 같은 조래? 재밌겠는데? 수진이의 장난스러운 말에 저는 그저 웃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 한구석이 설렜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마치 첫 직장에 출근하던 날이나 첫 데이트를 앞둔 소녀처럼 말이죠. 저녁 식사는 마을 회관에서 함께 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직접 준비한 토종달 백숙, 된장찌개, 각종 나물 반찬들로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식사 중에도 자연스레 준석 씨 옆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직접 만든 빵을 좀 가져왔어요. 디저트로 드세요. 준석 씨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정성스럽게 포장된 단팥빵이었습니다. 은퇴했다고 했지만 아직도 제빵 실력은 건재한 모양이었습니다. 그 빵 한 조각은 도시의 어떤 유명 베이커리 빵보다도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깊고 검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마치 누군가가 뿌려놓은 듯 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밤 별을 보며 느꼈던 설렘이 이후에 일어날 모든 일의 시작이었나 봅니다. 낯선 마을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강준석이라는 사람이 제 가슴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일찍 기상해 마을 회관에 모였습니다.
봉사자들 모두 각자 농사일에 적합한 옷차림으로 갈아입었는데 그 중에서도 준석 씨의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헐렁한 작업복을 입은 것과 달리 그는 깔끔하게 다림질된 베이지 색면 셔츠에 검은색 작업용 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마치 일터에서도 자신만의 품위를 지키려는 듯한 모습이었죠. 이장님의 안내에 따라 우리 삼조는 마을 동쪽에 있는 감자밭으로 향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비치는 가운데 넓게 펼쳐진 감자밭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흙내음이 코끝을 자극했고 아침 이슬이 감자잎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할 일은 감자밭 잡초 제거예요. 감자가 잘 자라려면 주변 잡초를 정리해줘야 해요. 마을 주민 한 분이 작업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호미를 받아들고 각자 맡은 구역으로 흩어졌습니다. 저는 자연스럽게 준석 씨 옆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처음 해보는 농사일이라 어색했지만 준석 씨가 옆에서 차분히 알려주었습니다. 호미는 이렇게 비스듬히 잡고 잡초 뿌리 쪽에 넣어서 살짝 들어 올리면 됩니다. 준석 씨의 손놀림은 마치 오랫동안 농사를 지어온 사람처럼 능숙했습니다. 반듯한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지만 그는 묵묵히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말은 적었지만 필요할 때마다 친절하게 조언을 건네주는 그의 모습이 믿음직스러웠습니다. 제과점은 언제부터 하셨어요? 어색한 침묵을 깨기 위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30살 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은퇴할 때까지 34년 동안 했습니다. 처음엔 서울에서 시작했다가 나중에 대전으로 내려갔죠. 대화가 시작되자 서로에 대해 조금씩 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는 젊은 시절 프랑스에서 제빵 기술을 배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아내와 결혼해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 아내가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혼자 제과점을 운영해왔다고 했습니다. 영신 씨는 은행에서 어떤 일을 하셨나요? 저는 창구에서 고객 응대를 주로 했어요. 나중에는 개인 자산관리 쪽으로 일했고요. 같은 은행에서만 일했으니 한 우물만 판 셈이죠. 감자밭을 매는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고 흙을 일구는 작업이 반복되다 보니 금세 온몸이 아파왔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일어섰을 때 준석 씨가 손수건을 건네주었습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처음이시면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그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작업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준석 씨는 말수가 적었지만 한마디 한마디가 깊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 삶의 우여곡절,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밭을 매는 손은 바빴지만 마음은 점점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오전 작업이 끝나고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밭까지 도시락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둘러앉아 먹는 도시락은 서울에서 먹던 어떤 고급 식사보다 맛있었습니다. 영신 씨, 혹시 손이 아프진 않으세요? 처음 하시는 일이라 힘드실 텐데. 준석 씨가 제 손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정말로 손바닥에는 크고 작은 물집들이 생겨 있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준석 씨는 점심을 먹은 후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마을 약국에서 구해온 연고와 반창고를 건네주었습니다. 이거 발라두세요. 제가 농사일 처음 배울 때 많이 도움받았던 약이에요. 그의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오후에도 작업은 계속되었지만 이제는 준석 씨와 함께라서 그런지 힘든 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자밭을 매면서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 대해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저녁이 되어갈 무렵 하루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감자밭 위로 드리워졌습니다. 모두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무언가 성취감도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신 씨,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처음 하시는 일인데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칭찬을 듣자 이상하게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치 학창 시절 선생님의 칭찬을 받던 그때처럼 말이죠. 나란히 걸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준석 씨와 자연스럽게 어깨가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감자밭에서의 하루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힘들었지만 마음은 어쩐지 더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고 우리의 마음 속에도 뭔가 새로운 감정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알았습니다. 이 감자밭에서의 만남이 단순한 봉사활동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해가 서서히 지고 저녁 무렵이 되자 마을 어르신들이 회관 앞마당에 평상을 펼쳐놓았습니다. 하루 종일 농사일로 지친 봉사자들을 위해 특별한 간식을 준비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시원한 수박이었습니다. 더운 여름날 이보다 더 완벽한 간식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신 씨, 여기 앉으세요. 준석 씨가 마을회관 마루 한쪽을 가리켰습니다. 나무 마루는 오래되어 반들반들 윤이 났지만 어딘지 정겨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의 제안에 따라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봉사자들과 마을 주민들이 삼삼오오 모여 수박을 나눠 먹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 둘은 마치 섬처럼 고요한 공간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마을 어르신들 이야기를 듣느라 저쪽 마당에 있었습니다. 가끔 이쪽을 흘끔거리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보내는 것이 느껴졌지만 그녀의 눈길이 오히려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준석 씨가 크고 신선한 수박 한 조각을 내게 건넸습니다. 빨간 속살이 촉촉하게 빛나는 수박은 정말 맛있어 보였습니다. 농사일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시골 수박은 도시에서 먹는 것보다 훨씬 달고 시원하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달콤한 수박즙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정말 도시에서 먹던 수박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시골 할머니 집에서 먹었던 그 맛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이렇게 맛있는 수박은 처음이에요. 평범한 수박 한 조각에 이렇게 감동할 줄은 몰랐습니다. 아마도 하루 종일 햇볕 아래 일한 피로감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또는 옆에 앉은 준석 씨의 존재감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수박만 먹었습니다. 때로는 침묵이 어색할 때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그와의 침묵은 편안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과 함께 있는 것처럼 말이죠. 영신 씨는 혼자 지내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마음을 열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5년 되었어요. 갑작스러운 이별이었죠. 준석 씨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10년 전에 아내를 암으로 잃었습니다. 2년 동안 병간호를 했죠. 준비된 이별이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건 제 마음이었나 봅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깊은 슬픔이 느껴졌습니다. 준비된 이별과 갑작스러운 이별, 어느 쪽이 더 아픈지는 비교할 수 없겠지만 남겨진 사람의 외로움은 같을 것입니다. 처음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밤 혼자 잠들 때마다 옆자리가 너무 크게 느껴졌죠. 제 말에 준석 씨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가의 주름이 더 깊게 패였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가끔은 새벽에 일어나 옆자리를 더듬을 때가 있어요. 10년이 지났는데도 말이죠.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리면서 마루 위로 설치된 작은 등불이 우리 주변을 은은하게 비추었습니다. 그 빛 아래에서 준석 씨의 얼굴은
더 깊은 감정을 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식들이 있어 다행이지만 그들도 각자의 삶이 있으니까요. 영신 씨도 자녀분들 계시죠? 네. 딸은 캐나다에 살고 아들은 부산에 있어요. 명절에나 얼굴을 볼 수 있죠. 우리는 점점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갔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자랑과 걱정, 노년에 대한 두려움, 외로움과 싸우는 방법들. 평소에는 누구에게도 쉽게 꺼내지 못했던 속마음들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이렇게 별것 아닌 대화가 그리워요. 오늘 뭐 먹었어? 같은 일상적인 질문을 주고받는 것 말이에요. 준석 씨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는 이유도, 경로당에 가는 이유도 결국은 그런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였으니까요. 수박을 다 먹고 난 후에도 우리의 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마을의 다른 사람들은 하나둘 숙소로 돌아갔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밤하늘에는 별들이 점점 더 많이 빛나기 시작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가 우리의 대화에 배경음악처럼 깔렸습니다. 영신 씨, 솔직히 말하면 이곳에 오기 전까지 삶에 특별한 기대가 없었어요.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대로 살았죠. 하지만 그의 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어딘가 망설임과 설렘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렇게 누군가와 마음을 나누는 것이 이토록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 말에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의 손 가까이에 제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감쌌습니다. 그의 손은 농사일로 거칠어졌지만 온기만은 그 어느 때보다 따뜻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감을 넘어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는 깊은 공감대였습니다. 마치 오래도록 잊고 지냈던 감정이 다시 살아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나이 들어 다시 느끼는 이 감정이 젊었을 때보다 더 깊고 순수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는 이제 인생의 유한함을 알기에 매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게 된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 마루에서 나눈 대화는 제 마음의 빗장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단단히 닫아두었던 문이 조금씩 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너머로 새로운 가능성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마을회관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 둘만 남은 마루에서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도 모르게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귀뚜라미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만이 가끔 정적을 깨뜨릴 뿐이었습니다. 이쯤에서 숙소로 돌아가는 게 좋겠네요.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 하니까요. 준석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이 시간이 끝나는 게 아쉬웠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마루에서 일어나 숙소로 향했습니다. 밤하늘은 어느새 무수한 별들로 가득 찼고 은하수까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이런 별 하나 볼 수 없었는데 정말 아름답네요. 숙소로 가는 길은 어두웠지만 밝은 달빛 덕분에 충분히 길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숙에 도착하기 전 마당에 놓인 평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준석 씨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저기서 잠시 별을 더 볼까요? 서울로 돌아가면 이런 밤하늘은 보기 힘들 테니까요. 평상에 나란히 앉자 하늘은 더욱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머리 위로 쏟아질 듯한 별들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감정이 일었습니다. 영신 씨, 준석 씨가 조용히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떨림이 있었습니다. 네. 이상한 고백일 수도 있지만 이 나이에 누군가에 대해 설레는 마음이 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첫사랑의 고백을 들었을 때처럼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떠난 후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이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말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영신 씨를 만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무언가가 다시 깨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이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그의 손 위에 제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두꺼운 굳은 살이 박힌 그의 손은 거칠었지만 온기는 따뜻했습니다. 그는 놀란 듯 저를 바라보았지만 곧 그의 손가락이 제 손가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말없이 우리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그 단순한 접촉만으로도 수십 년간 잊고 지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따뜻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별빛 아래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준석 씨가 조금씩 저에게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심장이 터질 듯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가 조심스럽게 제 뺨에 손을 대었습니다. 거친 손바닥의 감촉이었지만 그 어떤 부드러운 손길보다도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고 그가 천천히 입술을 가까이 했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만났을 때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살짝 스치는 듯한 가벼운 키스였지만 점차 깊어졌습니다.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이렇게 가까이 다가간 적이 없었는데 이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죄송해요. 갑자기 이러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준석 씨가 물러서며 당황한 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여전히 저를 간절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설렘과 두려움, 그리고 기대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제가 먼저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별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두 번째 키스는 더욱 자연스럽고 깊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갈망해온 것을 마침내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키스를 마치고 그의 품에 안겼을 때 그가 속삭였습니다. 이런 감정을 다시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영신 씨 덕분에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의 가슴에 기대어 심장 소리를 들으며 저 역시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평상에 앉아 별을 보며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한 연인처럼 편안하게, 하지만 첫사랑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밤이 더 깊어갈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났고 우리의 마음도 더 분명해졌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둘 다 진심으로 서로에게 끌리고 있었고 이 감정을 더 깊이 탐험하고 싶었습니다. 마을의 고요함 속에서 한옥 숙소 앞 평상은 우리만의 작은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나이도 과거의 아픔도 잊은 채 오직 지금 이 순간의 감정에만 충실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찾아온 이 설렘은 젊었을 때의 그것보다 더 깊고 성숙한 감정으로 다가왔습니다. 긴 별빛 아래의 대화와 부드러운 키스 끝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숙소를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손을 꼭 잡은 채로 새로운 가능성을 향해 함께 걸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숙소로 들어서는 순간 우리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느려졌습니다. 마치 시간을 붙잡아두고 싶은 것처럼 말이죠. 낡은 나무 계단을 오르며 들리는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우리의 고요한 호흡 소리와 어우러졌습니다. 준석 씨의 방은 1층 끝방, 제 방은 그 옆방이었습니다. 그의 방 앞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잠시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헤어지기 싫은 마음이 서로의 눈빛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들어오실래요?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깊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이 순간을 위해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는 서로를 처음 본 순간부터 이 시간을 향해 걸어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 소박하지만 정갈한 공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창문으로 스며드는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는 작은 전기포트로 물을 끓여 허브티를 준비했습니다. 그의 모든 행동에는 정중함과 세심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 차예요. 저녁에 마시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네요. 그가 내민 따뜻한 찻잔을 받아들며 우리 손가락이 살짝 스쳤습니다. 그 짧은 접촉에도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차를 마시며 우리는 다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았고 그 침묵 속에는 더 깊은 대화가 담겨 있었습니다. 찻잔을 내려놓은 후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농사일로 거칠어졌지만 그 손길만큼은 어떤 젊은이보다도 다정했습니다. 그가 천천히 제게 다가와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너무 서두르고 싶지 않아요. 영신 씨가 소중하니까요. 그의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젊은 시절의 뜨거운 열정과는 다른 깊고 진중한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그의 품으로 살며시 다가갔습니다. 그의 팔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고 우리는 그렇게 한동안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서 있었습니다. 얼마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침대 가장자리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이제 창밖에서는 별들만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의 손이 조심스럽게 제 뺨을 어루만졌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제 얼굴의 주름을 따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이 주름들이 당신의 인생이에요. 당신이 살아온 모든 순간들. 너무 아름다워요. 그 말에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한때는 거울 속에 늘어가는 주름을 보며 한숨 짓던 제게 그는 그것이 아름답다고 말해 주었으니까요. 저도 그의 얼굴을 손끝으로 더듬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깊은 눈과 주름, 이마의 주름들. 그의 모든 것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우리의 입술이 다시 만났을 때 이전보다 더 깊은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 키스는 오랜 시간 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습니다. 서로의 체온이 뜨거워지면서 그가 천천히 제 블라우스의 단추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은 조심스러웠고 매 순간 제 눈빛을 살폈습니다.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서로의 나이든 몸을 드러내는 순간에 약간의 부끄러움도 있었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정은 서로에 대한 신뢰와 따뜻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몸에 새겨진 세월의 흔적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우리가 걸어온 진실한 길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가슴에 기대어 누웠을 때 그의 심장 소리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규칙적이고 단단한 그 소리가 얼마나 안정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피부가 맞닿아 오래된 외로움이 녹아내리는 듯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끌어안지 못했던 누군가를 마침내 품에 안은 것 같은 완전한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가 조용히 물었고 저는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어떤 말보다도 강한 긍정이었습니다.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은 젊은 시절의 격정적인 사랑과는 달랐습니다. 더 천천히, 더 조심스럽게, 하지만 더 깊은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주름진 손끝으로 서로의 몸을 더듬으며 우리는 서로에게
잊고 있던 감각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나이 든 몸이 가진 한계도 있었지만 그것은 오히려 우리가 더 깊이 서로를 느끼게 해 주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우리는 육체적인 결함 너머의 무언가를 경험했습니다. 달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추는 가운데 우리의 숨결과 체온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나이에 느끼는 이 친밀함은 젊은 날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경험과 지혜가 이 순간을 위해 준비되어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품에서 평화를 찾았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고 살며시 미소 짓고 다시 깊은 키스를 나누며 밤을 보냈습니다. 때로는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그저 서로의 호흡을 느끼며 누워 있었습니다. 정말 행복해요. 잠들기 전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세 단어였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의 외로움과 그것을 뚫고 피어난 새로운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행복감이 온몸을 감싸는 듯 했습니다. 그의 품에 안겨 잠이 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랑일까? 아니면 단지 외로움을 달래기 위한 일시적인 위로일까? 하지만 그 질문의 답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서로에게 필요한 존재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새벽녘 희미한 햇살이 창문을 통해 스며들기 시작했을 때도 우리는 여전히 서로의 품에 안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영원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듯이 말이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밀려 들어오자 저는 누군가의 품에 안겨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잠시 혼란스러웠지만 금세 어젯밤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고개를 들어 준석 씨의 평온한 잠든 얼굴을 바라보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시계를 보니 이미 아침 6시 30분이었습니다. 봉사활동 마지막 날, 오전 일정을 마치고 오후 1시에 서울로 돌아가는 버스를 타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의 팔에서 빠져나와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문을 열기 전 침대 위 그의 모습을 한 번 더 바라보았습니다. 한순간에 지난 밤의 모든 순간들이 물밀듯 밀려왔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 수진이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제게 물었습니다. 밤새 어디 있었어? 내 방 들어가 봤더니 없더라.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느끼며 대충 둘러댔습니다. 그냥 좀 늦게까지 별을 보고 있었어. 다행히 수진이는 더 캐묻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 했습니다. 아침 식사 중에 준석 씨가 자리에 합류했습니다. 우리는 눈빛으로만 아침 인사를 나누었지만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설렜습니다. 마지막 봉사 일정은 마을 어르신들을 위한 작은 잔치 준비였습니다. 모든 봉사자들이 함께 마을회관 앞마당을 청소하고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저와 준석 씨는 자연스럽게 같은 조가 되어 테이블 세팅을 맡았습니다. 어젯밤 정말 특별했어요. 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을 때 주변에 아무도 없는지 확인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만의 비밀스러운 미소를 교환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우리는 작업하면서도 손이 스치기만 해도 전율이 흘렀습니다. 잔치가 시작되고 마을 어르신들과 봉사자들이 함께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통 음식을 나누어 먹고 마을 할머니들이 준비한 민요 공연도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저는 계속 준석 씨를 의식하고 있었고 그 역시 종종 제게 따뜻한 시선을 보내왔습니다. 갑자기 수진이가 다급하게 제게 다가왔습니다. 영신아, 큰일 났어. 서울 가는 버스 시간이 당겨졌대. 1시간 뒤면 출발한대.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짐도 제대로 싸지 않았고 무엇보다 준석 씨와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연락처 교환도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바로 짐 챙겨야겠어. 다른 사람들한테 좀 알려줄래? 숙소로 뛰어가 부랴부랴 짐을 챙겼습니다. 어젯밤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 이렇게 급하게 떠나야 한다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짐을 다 싸고 밖으로 나오자 봉사자들이 이미 버스 앞에 모여 있었습니다. 준석 씨를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이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준석 씨는 방금 마을 위쪽으로 급히 올라갔어요. 비상 연락이 왔다고 하더군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럴 수가. 작별 인사도 못하고 헤어지게 된다니. 초조하게 시계를 보니 버스 출발 시간이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진이가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어서 타야 해. 기사님이 기다리신데 다음 버스는 내일 아침이래. 망설이는 제 모습을 보고 수진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 누굴 기다리는 거야? 마음이 복잡했지만 다른 봉사자들이 모두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 개인적인 이유로 일정을 지연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 버스에 오르려는 순간 멀리서 누군가 달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준석 씨였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습니다. 손에는 무언가 쥐고 있었습니다. 영신 씨, 잠깐만요. 버스 앞에서 그와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손에 쥐고 있던 것은 작은 종이 쪽지였습니다. 제 연락처와 주소예요. 꼭 연락 주세요. 그 종이를 받으려는 순간 버스 기사님이 경적을 울렸습니다. 빨리 타세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수진이가 다시 제 팔을 잡아당겼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버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준석 씨가 종이를 내밀었지만 저는 허둥지둥 버스에 오르느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버스 문이 닫히기 시작했고 창문을 통해 준석 씨를 찾았습니다. 버스가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의 모습은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손을 뻗었지만 이미 버스는 속도를 내고 있었습니다. 기사님, 잠시만 세워주세요. 애원하듯 외쳤지만 기사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커브를 돌자 준석 씨의 모습은 시야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창밖만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이가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그 아저씨랑 뭔가 있었던 거야? 말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준석 씨의 연락처가 적힌 종이도 받지 못했고 제 연락처를 그에게 줄 기회도 없었습니다. 버스가 마을을 벗어나 고속도로에 진입하면서 짧지만 강렬했던 우리의 만남이 이대로 끝나버리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어젯밤의 기억과 그의 따스한 품을 떠올렸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 이렇게 큰 여운을 남길 줄은 생각지 못했습니다. 아직 마음속에는 그의 온기가 남아있는데 이렇게 작별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익숙한 아파트의 문을 열자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 텔레비전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 모든 것이 그대로인데 제 마음은 이미 그곳에 없었습니다. 짐을 풀면서도 계속 준석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와 함께했던 시간은 단 이틀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이 제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가장 먼저 한 일은 인터넷 검색이었습니다. 강준석 대전 제과점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지만 너무 흔한 이름 탓인지 관련 정보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대전에 있는 제과점들을 하나하나 찾아보았지만 그가 언급했던 가게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어 도움을 청했습니다. 영신아, 그 아저씨 이름밖에 모르는데 어떻게 찾아? 좌절감이 밀려왔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생각난 것은 그가 말했던 제과점 경력이었습니다. 대전 제과협회에 문의해 보기로 했습니다. 여러 번 통화 끝에 제과협회 담당자와 연결되었습니다. 강준석이라는 분이요. 대전에서 제과점을 운영하셨다고요? 잠시만요. 확인해 볼게요. 기대를 품고 기다렸지만 결과는 또다시 실망스러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강준석이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회원은 없네요. 혹시 가게 이름을 아시나요? 가게 이름, 그런 기본적인 정보도 모른다는 사실이 너무 허망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깊은 내면까지 나누었는데 정작 일상적인 정보는 교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제가 시도하지 않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대전 지역 전화번호부를 찾아보고 소셜미디어에서 검색도 해보았습니다. 심지어 대전행 기차를 타고 여러 동네를 돌아다니며 제과점을 찾아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허사였습니다. 어느 날 문득 그가 휴대폰을 사용하는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날 밤 마을회관 마루에서 짧게 전화통화를 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핸드폰 번호, 아마도 그가 종이에 적어주려 했던 것이 전화번호였을 텐데 받지 못했습니다.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그가 통화할 때 보았던 휴대폰 번호의 일부를 추측해 보았습니다.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 마지막 네 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 가능한 조합으로 문자를 보내보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 안녕하세요? 예산 봉사활동에서 만났던 박영신입니다. 잘 지내시나요? 수십 개의 번호로 같은 문자를 보냈지만 대부분은 존재하지 않는 번호라는 메시지가 돌아왔고 일부는 누구세요? 라는 답장만 왔습니다. 그의 번호를 찾기란 정말 바늘을 찾는 것보다 어려웠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 할 때인가 싶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볼 때면 그의 미소, 그의 목소리, 그의 손길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함께했던 그 밤의 기억은 달콤한 꿈처럼 마음을 적셨지만 동시에 다시는 그런 순간이 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영신아, 너 요즘 왜 이렇게 우울해? 설마 그 봉사활동에서 만난 아저씨 때문에? 수진이의 물음에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렇게 마음이 아플 줄 몰랐어. 단 하루였는데 왜 이렇게 그리운지 모르겠어? 수진이는 한숨을 쉬며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인연이란 게 있는 거라면 다시 만날 날이 올 거야. 너무 상심하지 마. 하지만 마음속 빈자리는 쉽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익숙했던 일상이 이제는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산책을 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모든 순간에 준석 씨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2달이 지난 어느 날 마지막 시도로 마을 이장님께 편지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정성스럽게 편지를 작성하여 봉사활동했던 마을 주소로 보냈습니다. 제 상황을 설명하고 준석 씨의 연락처를 알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을 담았습니다. 일주일 후 답장이 왔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제가 바라던 정보가 없었습니다. 박영신님께 강준석 씨는 저희 마을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때 일회성으로 오신 분이었습니다. 저희도 그분의 연락처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텅 빈 방 안에서 편지를 손에 쥔 채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제 정말 그를 찾을 방법이 없어 보였습니다. 마음속에 남은 건 따뜻했던 기억과 다시는 채워지지 않을 것 같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그를 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고
봉사활동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만남은 그저 스쳐 지나가는 인연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 동안 느꼈던 감정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된 것이었습니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오고 어느덧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준석 씨를 만난 지 3개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그 기억도 희미해질 법도 한데 여전히 제 마음 한구석에는 그날의 감정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우울감에서 벗어나길 바라며 끊임없이 새로운 활동을 제안했습니다. 그 덕분에 요가 교실도 다니고 도서관 책 읽기 모임도 참여했지만 마음의 구멍은 쉽게 메워지지 않았습니다. 영신아,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어? 구청에서 하는 시니어 삶의 재설계 특강이 있는데 같이 갈래? 처음에는 거절하려 했습니다. 어차피 또 비슷한 내용일 텐데 60대의 삶을 어떻게 설계한다는 건지. 하지만 집에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수진이와 함께 구청 문화센터로 향했습니다. 가을비가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걷다 보니 문득 예산에서의 그날 밤 창문 너머로 들려오던 빗소리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함께 들으며 누워있던 준석 씨의 모습까지. 영신아, 괜찮아? 또 생각에 빠졌네. 수진이의 말에 정신을 차리고 문화센터 강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부분 저희와 비슷한 연령대의 시니어들이었습니다. 앞쪽에 빈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강의실 앞쪽에는 프로젝터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고 강사용 책상과 의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벽에는 시니어의 새로운 출발, 삶의 재설계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조금 지루한 강의가 될 것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잡담 소리가 강의실을 채우고 있었고 저는 수진이와 함께 프로그램 책자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강의 주제는 은퇴 후 경력 활용하기였고 강사는 제빵 기술을 활용한 시니어 창업 사례를 발표한다고 했습니다. 강사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고 나와 강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오늘 시니어 삶의 재설계 특강에 참석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은 30년 넘게 제과제빵 업계에 종사하셨고 현재는 은퇴 후 시니어들을 위한 제빵 교실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그 순간 강의실 뒷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깔끔하게 정돈된 흰 머리카락, 단정한 차림새, 그리고 그 익숙한 걸음걸이.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강단에 오르는 그의 모습을 지켜보는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를 조정하는 그의 손, 참석자들을 향해 미소 짓는 그의 표정, 모든 것이 그날 그 사람 그대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준석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제2의 인생,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몇 달 동안 그토록 찾아 헤매던 그 사람이 이렇게 우연히 제 앞에 나타나다니. 손이 떨려서 프로그램 책자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수진이가 의아한 눈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 사람, 혹시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진이는 눈을 크게 뜨고 강단을 바라보았다가 다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세상에, 정말 그 사람이야? 강의가 시작되었지만 내용은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의 모습, 그의 목소리, 그의 움직임만 보였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생각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그를 찾기 위해 그토록 애썼는데 이렇게 쉽게 만나게 될 줄이야. 준석 씨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은퇴 후 새로운 도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대전에서 30년간 운영했던 제과점 이야기, 은퇴 후 시니어들을 위한 제빵 교실을 시작한 계기, 그리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게 된 경험들. 그가 봉사활동을 언급할 때 저를 본 것 같았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보았지만 이내 다시 강의를 이어갔습니다. 아마도 저를 알아보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의실은 어둡고 앞쪽 자리에 앉은 저는 그에게 잘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1시간의 강의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가 이야기하는 모든 단어, 그의 표정 변화, 그의 손짓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의응답 시간이 되었습니다. 손을 들고 싶었지만 너무 떨려서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한다면, 혹은 저를 기억하고 싶지 않다면, 그 생각에 손을 들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강의가 끝나고 참석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강단 앞으로 가서 준석 씨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신아, 가서 인사해봐. 이런 기회가 또 있을까? 수진이의 재촉에도 몸이 굳어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또다시 그를 놓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무거운 발걸음으로 강단 쪽으로 향했습니다. 몇몇 참석자들이 준석 씨와 이야기를 나누다 떠나고 이제 그의 앞에는 한 노부부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들도 곧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이제 그와 저 사이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는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고 제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미소였습니다. 하지만 제 얼굴을 자세히 보는 순간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눈이 커지고 입이 살짝 벌어지더니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기쁨, 그리고 믿기지 않는다는 감정이 동시에 번졌습니다. 영신 씨, 그의 떨리는 목소리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정말 영신 씨 맞습니까? 준석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과 함께 기쁨이 번졌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입술이 떨려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네. 저예요. 준석 씨. 강의실은 이미 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몇몇만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에게 살짝 윙크하고는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강의실에는 우리 둘만 남게 되었습니다. 준석 씨는 망설임 없이 제게 다가와 양손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3개월 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믿을 수가 없네요. 이렇게 다시 만나다니. 몇 달 동안 찾아 헤맸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만 그를 찾아 헤맨 것이 아니었군요. 그도 저를 잊지 못했던 것입니다. 저도요. 준석 씨를 찾기 위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 연락처도 모르고.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가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어요. 그곳에서 이야기를 나눠요. 강의 자료를 재빨리 정리한 후 우리는 함께 문화센터를 나섰습니다. 가을비는 그쳤고 하늘에는 옅은 석양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카페로 가는 길, 우리는 계속해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것이 꿈이 아님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조용한 카페의 구석자리에 앉아 우리는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는 그날 제가 급하게 떠난 후
너무나 허망했다고 했습니다. 종이에 적은 연락처를 제대로 전하지 못한 것이 너무 후회됐다고. 마을 이장님께 연락해서 영신 씨 정보를 얻으려 했지만 개인정보라 안 된다고 하더군요. 서울로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영신 씨가 다니셨다는 은행들을 찾아다니기도 했죠. 그의 말에 눈물이 다시 차올랐습니다. 저만 아니라 그도 저를 찾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했던 것입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대전의 모든 제과점을 검색해보고 심지어 직접 기차 타고 내려가 찾아다니기도 했죠. 준석 씨 성함으로 전화번호를 알아내려고도 했고. 서로의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는 웃기도 하고 눈물 짓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그리워하며 찾아 헤맸다는 사실이 우리의 감정을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카페 직원이 문 닫을 시간임을 알려왔습니다. 밖으로 나오니 이미 밤하늘에는 별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영신 씨, 제 숙소는 이 근처 호텔이에요. 함께 차라도 한 잔 더 하면서 이야기를 나눌까요? 그의 제안에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연히 다시 만난 이 순간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호텔로 향하는 길, 그는 자연스럽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온기가 3개월 전 그날 밤의 기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습니다. 호텔 로비는 고급스러웠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의 객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깔끔하게 정돈된 방이 보였습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차 대신 와인은 어떨까요? 오늘같이 특별한 날에는 와인을 따르는 그의 손길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가슴이 두근거리고 있었습니다. 와인잔을 건네받으며 우리의 손이 스쳤고 그 순간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던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제 뺨을 쓰다듬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3개월 동안 그리워했던 그의 입술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러운 키스였지만 그리움과 감정이 더해지면서 점점 깊어졌습니다. 그의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고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숨이 가빠지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키스를 멈추고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애정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말없이 그는 제 블라우스의 단추를 하나씩 풀기 시작했고 저도 그의 셔츠 단추를 풀었습니다. 3개월 전 그 밤의 기억이 되살아났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감정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끌림이 아닌 서로를 찾기 위해 노력했던 시간과 그리움이 더해진 특별한 감정이었습니다. 침대 위에서 우리의 몸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떨어져 있던 두 조각이 마침내 제자리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서로의 숨결, 체온, 심장 소리가 어우러지며 우리는 완전한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신 씨, 이번에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한 번 놓쳤던 인연을 다시 찾은 이상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우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서로의 과거, 현재, 그리고 함께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키스로, 가끔은 포옹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이 우연한 재회가 얼마나 기적 같은 일인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수많은 장소 중에서 우리는 다시 만났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 아닌 운명이라면 그 운명에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호텔 방의 부드러운 침대 위에서 우리는 서로의 품에 안겨 밤을 보냈습니다. 지나간 세월의 아픔과 외로움이 치유되는 듯한 밤이었습니다. 내일에 대한 걱정도 과거에 대한 후회도 없이 오직 지금 이 순간만을 살았습니다.
다시 만난 그날 이후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텅 빈 일상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주고받는 전화와 문자 메시지로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했습니다. 서로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하루의 피로가 녹아내렸습니다. 첫 번째 주말, 준석 씨가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금요일 저녁 서울역에 마중 나갔을 때 그의 모습을 보는 순간 가슴이 설렜습니다. 두 손 가득 선물 꾸러미를 들고 플랫폼에 내리는 그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이 아니구나. 너무 기다리셨죠. 기차가 조금 연착됐어요. 그의 품에 안기니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주말 동안 우리는 제 아파트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직접 요리한 식사를 나누고 오랜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를 제 공간에 들인다는 것이 낯설면서도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말에는 제가 대전으로 내려갔습니다. 그의 집은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벽면에 걸린 사진 속에는 그의 과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 두 아들과의 가족 사진, 그리고 제과점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그는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고, 저 역시 그의 지난 시간을 존중했습니다. 월요일에 각자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쉬웠지만, 다음 주말을 기약하며 다시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주말마다 서울과 대전을 오가는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때로는 준석 씨가 서울로, 때로는 제가 대전으로 가며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고 우리의 관계는 점점 더 깊어져 갔습니다.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서로의 삶에 더 깊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준석 씨가 운영하는 시니어 제빵 교실에 참여해보기도 하고 제가 봉사하는 도서관에 그를 초대하기도 했습니다. 세 달째 되던 날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신 씨, 이제 우리 관계를 자녀들에게 알리는 건 어떨까요? 제 아들들에게도, 영신 씨의 자녀들에게도 떳떳하게 인사드리고 싶어요. 처음에는 두려웠습니다. 자녀들이 이 늦은 나이에 시작된 사랑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행복을 위해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저는 먼저 캐나다에 있는 딸에게 화상통화로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놀란 표정이었지만 곧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항상 엄마가 혼자라서 걱정했는데 언제 한번 그분 만나보고 싶어요. 딸의 지지에 용기를 얻어 부산에 있는 아들에게도 연락했습니다. 아들은 처음에 더 놀란 눈치였지만 제 진심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가 행복하시다면 저도 응원할게요. 다음에 서울에 올라갈 일 있으면 꼭 인사드리고 싶네요. 준석 씨도 비슷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의 두 아들은 처음에는 의아해했지만 아버지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며 지지해 주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아버지가 오랜 시간 외로움을 견뎌왔다는 것을 알기에 더 기뻐했다고 합니다. 관계를 공식화한 후 우리는 더욱 자유롭게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더 이상 숨기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주말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시간이 될 때면 만나게 되었고 서로의 일상에 더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준석 씨의 큰아들과 처음 만났을 때는 긴장되었지만 그는 생각보다 훨씬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그는 제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행복해 보이세요. 오랜만에 아버지 얼굴에 활기가 돌아왔어요. 영신 어머님 덕분인 것 같습니다. 그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단지 우리 둘만의 것이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6달이 지났을 때 우리는 더 진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두 도시를 오가는 생활이 때로는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준석 씨가 조용히 제안했습니다.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서울이든 대전이든 아니면 새로운 곳이든 매일 아침 영신 씨와 함께 깨고 매일 밤 함께 잠드는 삶을 상상해 봅니다. 그의 제안에 깊이 생각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와 함께 사는 것은 큰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서울에서 함께 살기로 했습니다. 준석 씨는 대전의 집을 정리하고 서울에서 시니어 제빵 교실을 열기로 했습니다. 물론 쉬운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오랫동안 살아온 터전을 떠나는 것이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집을 오가던 생활에서 벗어나 한 지붕 아래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생활 습관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조금씩 맞춰가며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 갔습니다. 아침에 함께 산책하고 점심을 같이 준비하고 저녁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시간이 소중했습니다. 자녀들도 우리의 선택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명절에는 모두 모여 식사를 하기도 했고 각자의 가정에 초대받기도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새로운 가족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습니다. 황혼의 나이에 시작된 우리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감을 주었습니다. 수진이는 우리를 보며 늘 말했습니다. 너희들 덕분에 나도 용기를 얻었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보여줬으니까. 우리의 사랑이 성숙하고 진중했기에 주변의 시선도 차츰 따뜻하게 변해갔습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는 것, 진정한 행복은 언제든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모두가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함께 지내게 된 지 10개월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며 준석 씨가 문득 말을 꺼냈습니다. 영신 씨, 우리가 처음 만났던 예산의 그 마을에 다시 가보는 건 어떨까요? 1주년을 기념해서요. 그 말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우리의 인연이 시작된 그곳으로 돌아가는 것. 어쩌면 우리 관계에 특별한 의미를 더하는 순례와도 같은 여행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아요. 그곳에 다시 가보고 싶었어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이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1년 전 우연히 만났던 그 마을로 다시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는 봉사활동이 아닌 우리만의 여행으로 말이죠. 준석 씨가 미리 연락해 숙소와 일정을 준비했습니다. 7월 초 작년과 같은 시기에 우리는 다시 충남 예산으로 향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1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지만 이제는 서로의 삶에 깊이 스며든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마을은 크게 변한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고요하고 평화로운 시골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만 우리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그 풍경의 의미가 달라졌을 뿐입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우리는 곧장 그날의 감자밭을 찾아갔습니다. 이장님의 안내로 1년 전 우리가 함께 일했던 그 감자밭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감자 대신 다른 작물이 자라고 있었지만 그곳의 정취는 여전했습니다. 감자밭 주변을 거닐며 우리는 처음 만났을 때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색했던 첫 인사, 함께 땀 흘리며 일했던 순간들, 그리고 저녁 마루에서 나눈 대화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우리를 만든 소중한 조각들이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지기 시작할 무렵, 우리는 밭 가장자리에 앉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이 마치 우리의 정열적인 사랑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 준석 씨가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1년 전과 똑같이 따뜻했습니다. 영신 씨, 지난 1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당신과 함께하는 매 순간이 축복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 역시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살아왔고
남편을 잃은 후에는 혼자 사는 것이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그와 함께하는 시간이 가장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준석 씨를 만난 건 정말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감자밭 사이로 부는 저녁 바람이 우리의 머리카락을 살짝 흐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고요하고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준석 씨가 조심스럽게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 우리의 약속을 상징하는 반지예요. 영신 씨, 남은 인생을 함께 해주시겠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나이에 다시 청혼을 받을 줄은 몰랐습니다. 법적인 결혼이 아니더라도 서로에 대한 진심 어린 약속은 그 무엇보다 소중했습니다. 네, 준석 씨, 남은 날들을 함께하고 싶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반지를 제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단순한 디자인의 은반지였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값진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저도 준비해온 반지를 그의 손가락에 끼워 주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만 눈빛만큼은 첫사랑의 설렘으로 가득했습니다. 준석 씨가 제 손을 더 단단히 잡으며 말했습니다. 남은 날들을 서로의 품에서 따뜻하게 보내요.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시작될 수 있는 거니까요. 그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사랑과 행복은 언제 어디서든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몸소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의 작은 펜션에서 우리는 1년 전의 그날처럼 서로의 온기를 나누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확신과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남은 인생을 함께할 것이라는 굳은 다짐과 함께 아침이 밝아오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에 눈을 떴습니다. 옆에서 평온하게 잠든 준석 씨의 얼굴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구나. 60대가 넘어 찾아온 이 사랑이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제 우리는 함께 서울로 돌아가 새로운 일상을 이어갈 것입니다. 물론 모든 날이 꽃길만은 아닐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도 생기고 앞으로 맞이할 어려움도 있을 테지만 함께라면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느 순간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 나이가 많다고 사랑과 행복을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언제든 따스한 봄날이 찾아올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실화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이나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후반부를 이야기하다 지혜 사연이었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